마법이 사라지는 그 조용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한때 새벽까지 이어지던 대화가 이제는 TV 화면 앞에서의 공통된 침묵으로 바뀌었을 때 말이에요. 그의 손길이 설렘에서 그저 익숙함으로 변해버렸을 때요. 그녀의 웃음이 한때는 귀의 음악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냥 배경 소음이 되어버렸을 때요. 한때 생기 넘치고 모험으로 가득했던 당신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얇고 회색빛 먼지로 덮여버렸고 그 아래의 공허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둘 다 그 먼지를 털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상의 고단함으로 이 상황의 깊이를 축소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설거지가 안 됐다거나 양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두 영혼이 서로의 기대라는 거미줄에 얽혀 서서히 질식해가는 아주 깊은 심리적 과정이에요. 인간 정신의 가장 어둡고 밝은 구석까지 탐험했던 칼융은 이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의 증상이라고 했을 겁니다. 서로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의 증상이죠. 당신은 바라보지만 진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듣지만 진짜로 듣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은 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가까움은 이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지리적인 것에 불과해졌습니다. 당신은 몸은 익숙하지만 영혼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는 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영혼은 이제 당신에게 닫힌 책이 되었고 당신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다 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가장 무서운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펼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당신은 표지와 제목, 그리고 몇몇 첫 장면만을 외워버리고는 전체 이야기를 다 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제 읽음이라는 도장이 찍힌 도서관 카드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완전히 익힐 수 없습니다. 영혼은 결코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직장, 피로, 아이들, 경제적 어려움. 당신은 환경을 바꾸고 휴가를 가고 새 물건을 사면서 겉으로 빛나는 것이 내면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잘못된 곳에서 불을 붙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태는 외부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 말하지 않은 원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투영이라는 벽돌로 함께 쌓아 올린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열쇠는 여행사나 가구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권태는 심리적인 불가침 조약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합의입니다. 나는 당신의 괴짜스러움, 슬픔, 냉담함을 모른 척할 테니 당신도 내 것을 모른 척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가족이나 장기적인 관계라고 부르며 안정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현실 세계와 진정한 친밀감의 무서운 복잡함으로부터 이 아늑하지만 생기 없는 피난처에 숨어버릴 것입니다. 융이라면 이것을 개별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에서의 집단적 도피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감옥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영혼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이 질식은 지루함, 짜증, 무기력,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사랑이 죽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위해 일상의 벽을 필사적으로 뚫고 나오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숨막히는 예측 가능성에 맞서는 영혼의 신성한 반란입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령도 조작도 화려한 잡지에서 본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깊고 거의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심리적 행위로 수년간 쌓인 패턴을 한순간에 산산이 부수고 당신의 관계에 다시금 날카로운 긴장감, 아찔한 호기심, 첫 데이트의 신성한 떨림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융이 두 개의 사회적 가면이 아닌
온전한 두 개인이 진정으로 만나는 시작이라고 불렀을 행동입니다. 이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히 열정이 돌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더 깊고 더 의식적인 사랑의 탄생입니다. 이 행동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까지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1장, 일상의 거대한 해부학. 당신의 감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감옥에 대한 가차없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누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스스로 간수에게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융은 치유가 무자비한 자각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옥의 벽, 전능한 페르소나.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받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 즉 우리가 맡는 역할입니다. 일상이 굳어진 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페르소나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남편 페르소나와 아내 페르소나죠. 남편 페르소나는 가장, 보호자 가족의 대표라는 역할입니다. 그는 강해야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의 연약함, 의심, 이 역할에서 오는 피로감 all of this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져 그가 쓰는 가면 뒤에 숨겨집니다. 그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랫동안 써서 마치 자신의 피부에 스며드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이 가면 그 자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아내 페르소나는 가정주부, 어머니, 가정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입니다. 그녀는 배려심이 깊고 이해심이 많으며 안락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녀의 야망, 분노, 혼자 있고 싶은 욕구, 지적, 갈증 all of this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역할을 위해 희생됩니다. 그녀는 하나의 기능, 안락함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서비스가 되어버립니다. 당신들 둘 다 이 가면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아래에 누가 숨어 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이니까 당연히, 당신은 여자니까 마땅히. 이것은 영혼의 언어가 아니라 역할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런 페르소나는 예측 가능합니다. 이들은 사회, 부모, 과거 경험이 써준 대본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페르소나의 수준에서만 소통하는 한 당신의 관계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연극이 되어버립니다. 배우들은 지쳤고 무대 장치는 낡았으며 관객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안정이라는 지치고 끝없는 연극만이 남아있습니다. 일상은 텅 빈 홀에서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 잘 연기된 역할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는 소리입니다. 감옥의 지하실, 부부의 집단적 그림자. 하지만 이 역할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부적절한 욕망, 두려움, 의심, 비밀스러운 꿈, 짜증 같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융은 우리가 억압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이 그림자로 들어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관계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집단적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함께 사는 집의 지하실에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상자와 같아서 두 사람이 모두 불편한 진실을 그 안에 저장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는 영원히 강해야 한다는 역할에 지친 그의 피로와 한 번쯤은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길 바라는 비밀스러운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엌을 넘어 자기 실현을 갈망하는 그녀의 열망,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책을 쓰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꿈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의 성적 식어버림이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려워 말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그가 당신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당신의 서운함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를 가정주부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 봐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또다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느끼는 짜증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모든 것에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지친다. 한 번쯤은 약해지고 싶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쌓입니다. 이 지하실은 심리적인 시한폭탄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림자가 커질수록 당신들의 관계에는 빛과 생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일상은 이렇게 커진 그림자의 무게 아래 살아가는 삶이며 두 사람 모두 이를 못 본 척하며 지냅니다. 성장과 기쁨, 열정에 쓰였어야 할 에너지가 이제는 이 그림자를 억누르는 데 소모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피곤한 진짜 이유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환상을 유지하고 이 무서운 지하실의 문을 지키며 감옥의 간수처럼 지식의 환상이란 폭정 아래 끊임없이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가장 교묘한 독은 바로 상대방을 안다고 믿는 환상입니다. 나는 그를 손바닥 보듯 잘 알아. 그녀는 내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입 밖에 내거나 마음속으로라도 떠올리는 순간 당신은 심리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끊임없이 변하며 헤아릴 수 없는 인간 영혼의 우주를 당신은 이미 다 살펴보고 선반에 올려둔 박물관 전시품처럼 정적인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일어난다는 생각은 당신 자아의 방어기제입니다. 자아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 옆에 있는 사람이 미지의 땅, 즉 미지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아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미지라면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다는 착각은 당신에게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아.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있어. 이런 상상의 통제는 당신의 자아를 달래주지만 당신의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은 신비로움에서 영향을 얻습니다. 영혼은 발견을 갈망합니다. 열정은 바로 이 발견의 에너지, 탐험가의 신성한 호기심입니다. 이미 완전히 파악했다고 믿는 것에 어떻게 열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비가 사라지면 열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습관, 두 존재의 공존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 왜 질문하겠습니까? 당신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안다면 왜 듣겠습니까? 당신은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갖고 있지 않은 동기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상대의 침묵을 그녀의 진짜 감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두려움의 근거에 해석합니다. 당신은 머릿속의 파트너의 모델, 즉 모조품을 만들어내고 살아있는 사람 대신 그 모델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융은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외로움, 즉 둘만의 외로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살아가면서도 각자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인식 속에 갇혀 있고 이 인식은 지식이라는 환상으로 짜여진 고치로 일상이라는 가장 견고한 벽이 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다고 확신하는 당신 자신의 확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장, 환상의 엔진, 투사의 메커니즘을 깊이 파헤치다. 이 메커니즘을 깨트리려면 먼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일상은 실망이라는 에너지로 유지되고 실망은 투상이 무너질 때 태어납니다. 이 과정을 함께 파고들어 봅시다. 융은 이것이 사랑의 역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랑의 탄생, 아니마와 아니무스, 투사의 마법. 이제 처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찔한 황홀감을 기억해 보세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융은 모든 남성 안에는 그의 내면의 여성, 즉 그의 영혼인 아니마가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어머니와 누나와의 경험, 문화적 이미지, 그리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여성적 특성에서 짜여진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모든 여성 안에는 그녀의 내면의 남성, 즉 그녀의 정신인 아니무스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남성성, 논리, 그리고 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 실제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뇌, 당신의 무의식이 마법 같은 속임수를 부린 것이죠. 실제 사람을 스크린 삼아 당신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그들에게 투영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라보며 신영웅 현자, 즉 당신 자신의 영혼에 부족했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바라보며 뮤즈, 여신, 요정, 아름다움과 신비의 화신을 보았습니다. 그런 투영이 바로 그 화학작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 잃어버린 또 다른 반쪽을 찾은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영혼의 한 부분을 만난 것이었죠. 그것은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움직임이 춤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들이 주는 신성한 온전함의 느낌에 더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두 세계가 서로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꼭 필요한 신성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락이 찾아옵니다. 투영의 붕괴와 실망의 탄생. 하지만 투영은 그 본질상 환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상대방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실의 압력 속에서 영사기의 렌즈는 더러워지고 필름은 찢어집니다. 이상적인 이미지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는 결국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 나쁜 습관을 가진 평범한 인간임이 드러납니다. 여신 같던 그녀도 결국 자신만의 콤플렉스와 기분 변화, 불완전함을 지닌 평범한 여자가 됩니다. 그는 중요한 날짜를 잊고, 그녀는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우며, 그는 코를 골고, 그녀는 비논리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당신이 투영한 수정 같은 이미지에 망치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융이 발달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부른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그 실망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 그려놓았던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실망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아름다운 환상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화가 납니다. 마치 아이가 산타클로스 가면을 벗은 배우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무너지거나 아니면 일상의 길로 접어듭니다. 일상이란 진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당신의 투영에 맞추려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끝없는 비난이 이어집니다. 예전엔 달랐잖아.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아니야. 살아 숨쉬는 복잡한 인격을 당신의 이상이라는 비좁은 상자에 다시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시도인 것이죠. 그건 통하지 않고 무력감에 빠져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은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살기로 동의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원망과 실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을 태워버리고 습관의 재만 남기는 불씨가 됩니다. 그 결과는 유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처음의 투영, 즉 환상의 유령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옆에 있는 실제로 살아 숨쉬는 따뜻한 사람을 머릿속에 있는 차갑고 이상적인 우상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현실의 사람은 항상 지게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진짜 장점을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당신의 유령이 가진 미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다정한 아버지일지라도 당신은 그가 당신의 아니무스 영웅처럼 야망 있는 커리어리스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납니다.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조직가이자 충실한 친구일지라도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아니마 요정처럼 신비롭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모델을 바탕으로 그의 반응을 예측하고 실제로는 다르게 반응했더라도 그 예측된 반응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파트너가 단지 엑스트라에 불과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서 느끼는 외로움의 절정입니다. 일상은 살아있는 사람이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유령과 길고 지루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3장 성스러운 행위, 해방을 위한 실용 안내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행위 자체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치들을 산산이 부수고 유령을 쫓아낼 수 있는 심리적 망치에 대해 말이죠. 이것은 아주 단순한 행동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당신의 모든 투영을 파트너로부터 거두어들이고 그들을 어떤 기능이나 역할 혹은 당신의 기대를 반영하는 존재로 보지 않으며 완전히 별개의 낯선 사람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환상이 아니라 살아있고 불완전하며 진짜인 그 사람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 나의 온전함, 이것은 내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 내 내면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아적이고 소비적인 사랑에서 성숙하고 상호적인 사랑으로의 전환입니다. 내면의 작업, 두려움과 공허함을 받아들이기.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내면의 저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아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자아는 하지마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투영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평범하다는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익숙한 회색빛, 일상에 머무는 게 낫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투영을 거두면 당신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공허함은 당신이 타인의 이상적인 이미지로 메우려 했던 당신 내면의 빈자리입니다. 그것은 두렵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느끼는 현기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공허함, 이 모름 속에 모든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릇을 비워야만 새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공허함을 새로운 환상으로 즉시 채우려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5번째, 일상을 파괴하는 신성한 의식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을 튕기듯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명상이고 의식이며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입니다. 여기 5가지 실천 의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순수한 시선의 의식. 이것이 기본입니다. 저녁에 5분만 따로 시간을 내세요. 서로 마주보고 앉으세요. 음악도 휴대폰도 없이 그냥 바라보세요. 판단하지도 나무라지도 기대하지도 말고요. 기차역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하듯이 바라보세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멈추세요. 너 피곤하네. 뭔가에 화가 났나 봐. 그저 관찰하세요. 상대의 눈가에 있는 주름을 살펴보세요. 그 주름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웃음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상대의 손을 바라보세요. 그 손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노동의 흔적일까요? 다정함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강인함의 흔적일까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녀의 눈동자색을 바라보세요. 평소의 갈색이 아니라 금빛점이 밝힌 진하고 거의 초콜릿 같은 색깔을요. 당신의 임무는 속으로 모든 걸 안다는 태도를 끄고 내면의 탐험가를 켜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가정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사람의 진짜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둘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질문의 의식.
일주일에 한 번은 일상에서 벗어난 저녁을 가지세요. 일, 청구서, 아이들 이야기는 금지입니다. 목표는 서로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을 한 가지씩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겉모습을 넘어 영혼을 파고드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꼈던 인생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줘.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꿈이 있다면 뭐야? 16살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 거야? 혼자 있을 때 해본 가장 이상하거나 웃긴 일은 뭐야? 어떤 향기가 즉시 너를 어린 시절로 데려다 주고 그 이유는 뭐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답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끼워 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침묵이 공기 중에 머물도록 두세요. 서둘러 그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이 침묵 속에서 친밀감이 태어납니다. 세 번째, 패턴을 깨는 의식입니다. 두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는 완전히 색다른 무언가를 함께 해보세요. 정해진 각본을 깨뜨리세요. 집순이, 집돌이라면 밤에 비를 맞으며 산책을 나가보세요. 항상 모든 걸 계획하는 편이라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기차를 타고 하루 동안 모르는 동네로 떠나보세요. 항상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면 옥상에서 피크닉을 해보세요. 목표는 예측 가능성을 깨고 뇌와 자아가 기존의 각본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가 혼란스럽고 놀라고 진짜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침묵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어색함 없이 함께 침묵을 나누는 법을 배우세요.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침묵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함께하는 침묵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 다른 책을 읽거나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것처럼요.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우리의 연결을 느끼기 위해 굳이 소리로 공간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형태의 수용입니다. 다섯 번째, 말하지 않은 이야기의 의식. 파트너에게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첫 학교, 친구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 가장 큰 장난, 자신을 변화시킨 여행에 대해 말이죠. 이 이야기를 기자처럼 들어보세요. 전기 작가처럼요. 익숙한 이 사람의 인생에도 빈칸이 가득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거예요. 수년 동안 바로 옆에 거대한 대륙이 있었지만 그저 해안선만 탐험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의식들은 당신의 의식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뇌가 게으른 가점이라는 익숙한 길을 따르지 않도록 가르치고 뇌가 스스로 일하고 배우고 탐구하고 놀라게끔 강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나는 유령과 함께 살기를 거부한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다. 사정, 재탄생, 신성한 행위의 결실.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번개처럼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벽입니다. 첫째, 신비의 귀환과 열정의 탄생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신비로운 존재, 아직 읽지 않은 책이 되고 당신 안에서는 탐험가의 원초적 호기심이 깨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열정의 근원입니다. 이제 당신은 습관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에게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어서 저녁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스킨십은 더 이상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탐험의 일부가 됩니다. 키스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혼을 맛보려는 시도가 됩니다. 섹스는 부부의 의무에서 두 세계가 연결되는 신성한 알매 행위로 변모합니다. 둘째, 진정한 친밀감의 탄생입니다. 융은 이것이 융합의 사랑에서 만남의 사랑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남의 사랑은 상대방의 분리성과
고유함을 존중합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나와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네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해. 친밀감은 닮음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경외심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그의 침묵을 닫혀 있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임을 히스테리가 아니라 세상을 느끼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셋째, 해방과 에너지의 분출입니다. 당신이 투영을 거둠으로써 당신은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투영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일 권리, 불완전하고 피곤하고 슬프고 이상하고 살아있을 권리를 얻게 되며 이로 인해 엄청난 긴장이 사라집니다. 가면을 유지하고 그림자가 있는 지하실을 지키는데 쓰였던 에너지가 해방되어 그 힘을 함께하는 창조, 기쁨, 성장에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형태의 사랑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탄생합니다. 투영에 기반한 젊고 의존적인 사랑이 아니라 선택에 기반한 성숙하고 의식적인 사랑입니다. 매일 당신은 이 복잡하고 진짜인 사람을 바라보며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 나는 너를 선택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의 모든 과거와 그림자, 그리고 나와 닮지 않은 모든 점까지도 포함해서 너를 선택해. 이 사랑은 환상의 모래 위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바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합니다. 결론, 끝없는 여정. 이 행동은 한 번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옆에 있는 익숙한 존재를 볼 것인지 아니면 신비로운 낯선 사람을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책이 끝나지 않았고 여정이 끝나지 않았으며 신비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융은 가장 위대한 발견은 먼 나라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이 더 이상 탐험하지 않는 바로 그 땅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바로 당신 곁에 있는 미지의 땅입니다. 사랑의 소비자가 되는 것을 멈추세요. 이제 사랑의 탐험가가 되세요. 판단자가 되는 것을 멈추세요. 이제 목격자가 되세요. 당신의 투사를 거두세요. 머릿속에 예측 가능한 이미지를 없애고 진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 단순한 행동입니다. 표현은 단순하지만 실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통제권, 전지전능하다는 환상, 예측 가능성의 안락함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같은 사람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질 기회를 얻게 되지만 이번에는 진짜로입니다. 당신의 투사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과요. 이 아름답고 복잡하며 불완전하고 완전히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이 그동안 당신 곁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임을요. 하세요. 모험을 감수하세요. 그녀를 진짜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일상의 회색 먼지가 흩어지고 그 아래에서 두 살아있는 영혼이 새롭게 만나는 눈부신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입니다. 과거, 첫 데이트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만남의 열정으로요.